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정태웅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전국 각지에서 회사원으로서, 학생으로서, 그리고 주부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한 모든 분들께 제가 대표해서 박수 드립니다. 자, 이제 저희 뉴스파이터와 함께 이번 주말 조금 일찍 시작해볼까요? 한 배달기사가 치킨집에서 음식을 받아 드는데요. 무려 메뉴가 22가지나 됩니다. 대체 누가 이렇게 많은 음식을 시켰나 했는데 이상하게 배달지가 한 모텔방이네요. 더 이상한 건 이 많은 음식을 겨우 젊은 여성 한 명이 받는 겁니다. 바로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인 20대 여성인데요. 모텔방에서 의식을 잃은 남성을 놔두고 태연히 집에 가서 이 치킨들을 먹었다고 하죠. 너무나 소름이 끼치죠. 3월 6일 금요일 정태웅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60초 후에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자, 오늘도 역시나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세부터 파악하고 넘어가겠는데요. 미국이 이란의 해상 핵심 전력이죠. 세계 최초의 드론 항공모함을 파괴했다고 발표하면서 피격 영상도 지금 전격 공개했는데 그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Our strikes against the Iranian Navy have intensified. You may have heard the president say just a little while ago that we have sunk or destroyed 24 ships. That was true at the moment. We're now up over 30 ships. And in just the last few hours, we hit an Iranian drone carrier ship, roughly the size of a World War II aircraft carrier. And as we speak, it's on fire. 자, 김묘성 기자님, 또 이렇게 보다시피 중동 지역 긴장감 계속되고 있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 중동 곳곳에서 일주일째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요, 군사작전이 그 다음 단계로 진입했다라고 공표를 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군수 물량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작전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휴전이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예 공식 부인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전방위적 반격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자폭 드론부터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하나 둘씩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영상이 준비된데 영상 보시죠. موشکی است، یکیش قدرت پهپادی است. انواع تسلیحاتی که به مرور ارتقا یافته خودمون رو در واقع به میدان بیاریم، بلکه اینها به تدریج. 자, 최진봉 교수님, 지금 이란도 맞서서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러면 사실상 확전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무력 충돌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내리꽂히는 미사일 보셨을 텐데 이란이 사용하는 미사일이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미사일입니다.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흐라고 하는 미사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방향도 불규칙하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삼중 방공망도 요격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사일이고요. 반면에 이란의 자폭 드론은 반대로 너무 느리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골머리를 앓게 되는 무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쏟아지는 이란의 자폭 드론에 주변 아랍 국가들이 요격 무기를 빨리 공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왜냐면요, 요격 무기가 너무 많이 빨리빨리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폭 드론은 조그만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패트리엇이나 이런 큰 무기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패트리엇 무기 같은 경우 미사일이 제한돼 있거든요. 갖고 있는 그 재고량이.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좀 공급해달라. 아니면 드론으로 공격해오면 그 나라가 침공을 당하고 폭격을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도요, 우크라이나에 드론 요격용 드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면서 드론을 요격하는 드론을 또 개발했나 봐요. 요거를 수입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파를 방해할 수 있는 제밍 시스템 구매 검토에도 나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아마 우크라이나로부터
전쟁에 사용되는 이런 드론이나 아니면 제밍 시스템을 구매하는 그런 전략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빨라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느려서도 요격하기 힘든 것 같아 보이고요. 자, 근데 안진용 기자님, 그렇다면 이게 전쟁 장기화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상황상. 그렇다 보니까는 미국 내에서도 이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해병대 출신 정치인이 있는데 관련 청문회에서 반전 목소리를 냈다 끌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 그 모습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직접 준비했습니다. The war for Israel. Your inability to name that shows you that stand up as a Marine and stand up and go. No one wants to fight for Israel. Palestine will be free. Oh my God, they broke his arm. We just witnessed a Marine veteran interrupting the hearing, and they broke his arm. What? No, we do not support Israel. 자, 장현미 변호사님, 저렇게 전쟁 반대하면서 몸까지 사리지 않고 결국 부상까지도 당한 모습인 것 같은데 저것만 봐도 여론이 꼭 좋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또 미군 내 어떤 사망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내 여론도 상당히 좀 이 전쟁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까지 집계된 것으로는 미군 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일각에서는 어떤 주장이 나오냐 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겐 자녀가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군복무가 가능한 자녀로는 이제 막내인 배런 트럼프가 있다라는 여론이 나오면서 이 배런 트럼프의 얼굴에 군복을 입은 사진을 합성을 하고 군대에 보내라. 이런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모습은 AI로 생성을 한 그런 이미지, 합성 이미지 사진들인데요. 이게 상당히 온라인에 퍼지고 있고 이 AI 합성 사진에 달린 해시태그는 배런을 보내라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로 보내라는 압박인데 이런 촉구가 미국 내에서 힘을 얻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반발 성격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온라인에 한 영상을 올렸는데 일단 미군이 사망하고 이 다치는 부분에 대해서 슬프지만 이번 전쟁이 끝나기 전에 더 많은 미군의 희생이 있을 것 같다. 전쟁이란 게 원래 그렇다. 이런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현주 평론가님,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밈까지 생겼다고요? 그렇습니다. AI로 합성된 여러 밈들이 지금 등장을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죠? 그 가운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불만의 감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내용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는 이 지금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역시 AI로 합성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막내 아들이죠. 배런 트럼프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인 김주애를 결혼시키게 되면 세계 평화가 올 것이 아니냐 아하. 이런 내용인데 지금 아래 동그라미를 한번 보세요. 예. 특히 이 사진 중에서 관심 가는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 표정입니다. 표정이네요. 뭔가 불쾌하고 못마땅해 하는 듯한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풍자적 상황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누리꾼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역시 내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내지는 의외로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런 뭐 농담 섞인 반응을 보인 분들도 있었지만 미성년자를 이러한 정치 풍자의 소재로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따끔한 비판의 시선도 있었습니다. 자, 김묘성 기자님, 일단 확실한 건 현지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우리 교민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또. 네, 그렇습니다. 폭탄이 쏟아지는 그 중동 지역에서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요? 우리 교민들 그리고 여행객들이 속속 귀국하고 있다는 소식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겁니다. 두바이로 여행을 떠났던 그 한국인 단체 관광객 중에서 뭐 일부이죠, 아직은. 우리 국민 가운데 그 일부가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하는 모습 많이들 확인하셨을 테고요. 그리고 이란을 탈출한 교민들도 무사히 귀국길에 올랐는데 특히
특히 이란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이도희 감독도 이란의 전쟁 여파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국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 땅을 벗어났다고 해서 바로 공포가 사라진 건 역시 아니더라고요. 공포는 귀국길을 계속 따라왔다라고 하는데 일단 미사일은 계속 쏘고 있고 가다가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또 귀국 비행기에 올라탄 뒤에도 그 공포는 여전했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도 한 차례 귀국한 여행객들 인터뷰 보내드렸었는데요. 추 이후에 다시 또 귀국한 인터뷰까지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보고 오시죠. 예, 여기서 자면서 뭐 폭탄 소리, 그래서 뭐 잠을 못 자는 직원들도 있었고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이 있었습니다. 예.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랑은 이제 통신망이 주절돼 가지고 연락이 잘 안 됐었고 이란 정부에서 이제 통신망을 차단해 놔가지고 거의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라고. 지금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비행기표가 없어서 난리. 1인당 300만 원이에요, 편도가. 근데 그것도 없고 난리고요. 전쟁이 그래서 이제 8강전을 이제 앞두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경기가 이제 취소돼서 선수를 다 보냈고요. 전쟁은 이렇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기는 했는데 굉장히 크게 소리가 폭발음이 들렸고 그래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교민들도 다 긴장을 했었습니다. 대상 안에 지하공간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다 피해 있었습니다. 네, 안전하게 귀국한 일단 여행객들 참 다행이고요. 추가로 조금 뒤 오후 7시 반이죠. 우리 국민 태운 여객기가 또다시 인천공항 도착할 예정입니다. 자, 속속들이 들어오고는 있는 모습인데 안진용 기자님. 그래도 지금 인접국가뿐 아니라 뭐 전쟁 불똥이 사실상 우리나라에도 튀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지금 불만 걱정의 목소리 계속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기름값에 대한 걱정이 엄청 큽니다. 네, 중동의 정세 불안 때문에 국제 유가가 들썩이고 있고요. 한국 역시 그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 기준으로요.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이미 1,900원이 넘어섰고 2,000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경유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매일 100원씩 꾸준히 올랐고 이 지금 기름값, 가솔린보다도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휘발유 가격을 제친 곳도 있습니다. 경유 가격이 1,900원을 넘어선 것은 2022년 12월 초 이후로 약 3년 3개월 만입니다. 저도 지금 오다 기름을 넣었는데 대부분 1,900원에서 2,000원인데 그중에서 길게 늘어선 집이 있어 보니까 거기가 1,700원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기름값을 걱정하면서 그런 집들을 찾고 있는데 특히 생업인 분들의 걱정이 매우 큽니다. 일주일에 수십만 원이 넘는 기름을 넣는 이런 화물차 기사들은 일을 해도 남는 곳이 없다며 열심히 찾아가면서 이렇게 싼 주유소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도 그러면은 줄 서서 그 기름 넣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왜 줄이 서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주유소가 다른 곳보다 싸다는 걸 알았고 사실 그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기다렸다가 기름을 넣고 오는 길입니다. 얼마 정도 기다리셨죠? 한 2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름을 싸게 못 넣어서 안달인 그런 상황인데 화물차 운전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말도 못하지. 10년 전 문성비고 차 유지비 같은 것은 계속 올라가고 우리 같은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힘들죠. 저 같은 경우는 전주에서 오는데 한 번 거기서 늦고 평소 같으면 올르기 전까지는 꽉 가득 채워서 왔다가 내려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았어요. 지금은 부족해. 최진봉 교수님, 네. 그런데요. 이게 급등한 유가가 아직 반영되기 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건 통상적으로요. 국제 유가는 2주 내지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다면서요. 근데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이상한 상황이죠, 사실은. 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면 기름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도 적극으로 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담합이나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하겠다 얘기하니까 아마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주유소 주인들은 항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유소 주인들한테 이제 항의를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올리냐. 그런데 주유소 주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정유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단가 자체가
휘발유는 300원, 그리고 경유는 500원 이상 크게 올랐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네. 제가 그래서 기다리다 물어봤어요. 네. 왜 여기는 더 쌀 수 있냐는 했는데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오를 수밖에 없고 정유업체에서 더 비싸게 공급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공급하는 지금 파는 기름은 더 싸게 받아온 기름이 맞기 때문에 이 가격에 팔아도 사실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주변에 벌써 1,900원, 2,000원을 올린 곳은 미리 오를 것을 대비해서 먼저 올린 셈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직접 취재까지 해오신 우리 안진용 기자님, 네, 칭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쯤 되면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도대체 이거 누굴 위한 전쟁일까? 김현주 평론가님. 네, 국제 정세의 불안이 우리 생활에 직격탄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그 불만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향하는 그런 목소리로도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로이터 통신과 미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로 아마 인터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 질문 중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다고 해요. 미국 국내에 그러니까 가솔린 가격, 소매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 우려가 없다. 전쟁이 끝나면은 떨어지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로는 휘발유 가격 상승보다는 이번 군사작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 유가가 이렇게 크게 출렁이고 있음에도 미국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군사작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재확인시켜준 셈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태도,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국가들, 그중에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 국민들에게서 여러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자, 어느덧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지도 일주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상전으로까지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는지, 전쟁이 장기화에 접어드는지 등 이번 주말에도 예측 불허의 세계 정세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고 최진실 씨 유산 얘기가 나왔습니다. 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이죠. 최진실 씨의 어머니가 입을 열었나 봐요, 김배선 기자님. 네, 일단 고 최진실 씨의 유산 관련 이야기는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특히나 얼마 전에 딸 최준희 씨가 결혼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화두에 오르게 됐는데요. 그렇죠. 시간을 좀 더 되돌려 보겠습니다. 2023년입니다. 그때에 이 최준희 씨가 폭로 아닌 폭로를 했었거든요. 외할머니를 주거 침입으로 신고를 하면서 외할머니와의 갈등은 미성년자일 때, 본인이 미성년자일 때 할머니가 내 몫의 재산을 건드리면서 시작이 됐다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가 횡령을 하니까 신뢰가 무너진 것이며 할머니는 내 재산을 계속 빼돌렸고 오빠만 더 챙겨주려고 했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었는데요. 아하. 이 발언 이후에 이 최진실 씨의 유산 문제가 더욱더 화제가 되었고 이곳저곳에서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 최진실 씨의 200억 재산이 사라졌다. 혹은 유산이 300억 원이 넘는다라는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막 쏟아졌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많은 유산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이렇게 의문이 남는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고 최진실 씨의 어머니께서 이 억울함을 풀고 싶다며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 최진실 씨 어머니께서는 무슨 이야기 하셨을지 들어보겠습니다. 한이 엄마 딱 사망하고 나서 요 금고가 있는데 그거 뭐 사람들 다니는데 열었는데 통장이 몇 개 있는데 다 계산하니까 한 15억 되더라고요. 딱 15억이야. 근데 사망하자마자 딱 동결시켜갖고서는 그냥 꼼짝 말아야지. 이거는 후견이 이거 하는 건데 뭐 그때 무슨 소리가 한이 아파라. 그 딱 최진 씨가 남긴 게 딱 두 채인 거예요. 그 집이랑 딱 두 채요. 두 채. 오피스텔 하나. 그래서 두 개가 자동적으로 된 거죠. 또 애들도 안정을 시켜야 되니까. 아유 그런 걸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 진짜. 근데 내가 그 정신에 무슨 돈 챙기고 뭐 재산 챙기고 이런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저 애들을 길러야지 내가. 응?
자, 정리해보면 200억, 300억 이런 거는 아예 틀린 말이고 지금 금고에 있던 현금 15억 그리고 부동산 2채라는 거잖아요, 장윤민 변호사님. 그렇죠. 일단 최진실 씨의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현금 자산은 이제 상속 재산으로 15억 원 정도가 있었다는 건데 이 현금도 최진실 씨가 워낙 또 갑작스럽게 이제 사망하다 보니까 광고 위약금 또 정산되지 않았던 세금 그리고 관련해서 있었던 소송 비용 이런 부분을 다 지급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좀 빠르게 소진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은 재산은 지금 들으신 것처럼 부동산 2채였다는 건데요. 일단 서울 잠원동에 있는 최진실 씨의 자택 그리고 또 하나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인이 배우자와는 혼인관계가 정리된 이후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녀에게 1순위 상속권이 이 지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두 자녀가 50%를 받는 거고요. 사실 자녀가 있으면 이 존속인 어머니에게 상속권은 있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최진실 씨의 모친의 말을 따르더라도 본인은 상속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없다라는 거고요. 또 손자 손녀에게 온전한 그 엄마의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손을 대거나 하지 않고 19년 동안 부동산 팔지 않았는데 현재 이 부동산은 이 임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월 임대 수익이 지금 한 월 1,500만 원 정도로 알려져가 있는데요. 이 수익은 두 남매가 절반씩 쓰고 있다라는 게 또 이 모친의 설명입니다. 결국 달리 말하면 이 어머니께서는 이 유산을 그렇게 다 쓴 적이 없다. 지금 억울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고 최진실 씨 사망 이후에 손자 손녀를 키워왔잖아요. 이 모친 할머니죠. 모친 되시는 분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돈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의 미래였다고 얘기를 하면서 적어도 사실이 아닌 부분만큼은 바로잡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세금과 비용 처리하고 아이들 교육비 마련하느라 쉽지 않았다. 장사한 것도 아니고 차 바꾼 것도 없다. 아이들 공부만 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버텨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딸 최준희 씨는요. 외할머니의 횡령을 주장한 이후에 지난해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다. 많은 분들이 제가 부모님 덕에 돈이 굉장히 많을 거라 착각하시는데 그런 거 일절 없다. 월급 받으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딸 최준희 씨가 SNS도 활발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외할머니가 이런 얘기한 거 봤다면 뭐 본인의 이야기가 좀 배치되다 보니까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 내지 않을까요, 안지용 기자님? 아직까지는 별다른 입장이 없습니다. 최준희 씨는 대외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SNS상에서 공동구매를 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어떠한 얘기를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다만 몇 해 전에 이 외할머니를 주거 침입으로 신고한 적이 있기 때문에 불화가 계속되고 있었고 또 한 번 이 이모 할머니라고 또 이제 본인이 따르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 대한 고마움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작 외할머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번에 외할머니의 입장이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떠한 추가적인 얘기가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양측이 그렇게 좋은 관계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게 이번 인터뷰 과정에서도 이 최진실 씨의 어머니, 즉 외할머니가 직접적으로 손녀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고요. 결혼 소식 역시 누구에게 어떻게 전해드렸는지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누구의 말이 맞든지 간에 이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최진실 씨의 유산 두고 벌어지는 이런 외할머니와 손녀 간의 어떤 진실 공방이랄까요? 참 슬픈 것 같습니다. 15년째 장모님을 모시고 산다. 일단 놀라운데 그 비법도 있다고요, 장윤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15년째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이분, 모두가 아는 그 사위. 바로 방송인 정성호 씨, 오남매의 아빠이기도 한데요. 네. 장모님을 모시고 산 게 1, 2년이 아니고요. 무려 말씀 주셨다시피 15년 동안입니다. 이젠 뭐 장모님 그리고 본인, 아내 사실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모두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비결 바로 본인의 아내를 적으로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15년 같이 살았어요.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장모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남이 아니라 나하고의 완전 우방구.
아내를 적으로 만들고 우리 둘은 한 편이다. 그래서 모든 걸 나를 위하게끔 하게끔 나를 위하게 하는 게 근데 아니라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에 장모님한테 혹시 뭐 주는 거야? 돈을? 아니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거기도 말이야. 아내가 제일 많이 싸우는 게 절까요? 아니에요. 엄마 편을 들어드리고 이런. 편을 들어주고 딱 좋다. 그러면서 모든 정보를 캐내고 그리고 나도 아내와 싸웠을 때 장모님이 내 쪽으로 와서 정서방 참겠습니다. 온 밥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맛있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아이에 대해서 용돈을 안 줘도 정서방 이리 봐 내가 봐줄게. 없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자, 장모님과 사위죠? 한편이다. 그리고 아내를 적으로 만들라. 우리 안진용 사위께서는 이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굉장히 현명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 같이 흉보면서 친해지는 게 있잖아요. 한 사람 얘기면 맞아 그렇지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장모님과는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가라 그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이 가족, 식구 개념이라는 거죠. 15년 동안 잘 살 수 있는 게 장모님과의 거리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같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5남매를 키우거든요. 아까 이제 장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땐 장모님이 이 5남매를 키워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에 살짝 교묘함이 있습니다. 정성호 씨가 그 얘기를 해요. 용돈을 드리는 거야? 아니죠 하면서 정말 인간적으로 친해진다고 하는 건데 그거 말고 용돈도 좀 두둑히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정성호 씨만의 비법으로 굉장히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이 두 부부를 직접 만난 적 있는 분이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옆에서 봤을 때 장모와 사위가 15년째 잘 살 수 있는 비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성호 씨의 성격이 그 비법이 아닐까라고 오. 생각이 돼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저 두 내외와 함께 네.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 그 보게 되면은 한결같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실생활이 굉장히 일치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오. 언제나 성격이 좋고 누구나 만나면 한석규 씨 성대모사를 투척할 수 있는. 그 평소에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준비가 항상 돼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하고요. 방금 전에도 안진용 기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부 금술도 참 좋아요. 아. 그래서 당시만 해도 자녀가 4명인데도 다둥이 가족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막 칭찬해주고 그랬었는데 그랬죠. 그 이후에 또 하나를 더 낳았더라고요. 그 정도니까 장모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전략적 사고 위에 또 부부간에도 금실이 좋기 때문에 이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장모님과 한편 돼서 이렇게 잘 지내는 거 과연 좋기만 할까요? 단점도 있었다고 하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친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게 같이 술 먹기 시작해요? 아니 내 사생활이 없어. 정서방 하면서 그냥 샤워할 때도 문제가 난 지금 너무 친해졌구나. 내 알몸을 장모님한테 몇 번을 보여줬어. 심지어는 급하게 문을 열었는데 뒤돌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앞에 거울이었어. 그러면서 가시면서 아유 저 어머니 그러면 못 봤어. 뭘 못 봤어? 못 보기는. 내가 뭘 물어봤다고. 이거 뭐 손해도 만만치 않아 보여요. 근데 지금 사생활이 없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또 아이는 5이에요, 김민성 기자님. 그러니까요. 아이가 5인데 어떻게 사생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네, 정성호 씨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부가 아이 넷을 낳고 잘 살다가 10년 만에 막둥이가 생겼거든요. 이게 다 장모님과 함께 살 때 아이가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아유. 장모님이 근데 아이도 봐주시고 살림도 도와주시고 정말로 많이 바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성호 씨한테 항상 말씀을 하셨던 게 있나 봅니다. 셋째 가졌을 때는 장모님이 소리를 지른 다음에 집을 나가버리셨고 아이가 태어나는 날에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넷째를 가졌을 때도 소리를 또 지르셨대요. 그러다가 넷째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장모님께서 묶어라고 하면서 정관수술을 권유하셨고 직접 사위를 데리고 비뇨기과까지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묶지 않았죠. 그래서 정성호 씨의 속옷에 부적까지 붙여뒀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5째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 정성호 씨가 장모님께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머님.
5째가 점점점 하니까 장모님께서 이 미친 XX야! 라고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셨다고 합니다. 아니 분명히 기쁜 소식인데 장모님 입장에서는 이제는 아니었나 봐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도와주는 입장에 같이 사는 입장에서 모른 척할 수도 없잖아요. 아이를 이제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신 것 같은데 또 딸이 힘들어하는 것도 아마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도 장모님은 이렇게 뭐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을 땐 뭐 미친 XX 이러면서 얘기를 했지만 실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할머니 입장에서 손주가 태어나면 그건 뭐라고 말할 수 당연하죠. 없어요. 네, 자기 아이보다 훨씬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정성호 씨가 처남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장모님에게 물어봤대요. 이렇게. 장모님, 사이가 편해요? 아들이 편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사이가 편하다고 했답니다. 이유가 뭐냐? 아들은 용돈을 주면서 구시렁구시렁 한대요. 뭐 얘기도 하고. 그런데 사이는 마음껏 쓰라고 하니까 편하다고 했다고 하고요. 정성호 씨 역시 엄마가 편하긴 하지만 때로는 잔소리 안 하는 장모님이 더 편하기도 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장모님과도 잘 지내고 아내와도 알콩달콩 잘 사는 정성호 씨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도할 때만 해도 정말 까도 파도 계속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이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여성 기이한 행적 또 나온 거예요, 김민선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파도 기이한 행적만 드러날 뿐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 여성의 범행은 살인을 위해서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요. 다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전날인 2월 8일 강북구의 한 술집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피해자를 만난 이 여성은 밀접하게 접근을 이렇게 해서 지금 옷 매무새를 고쳐주는 듯한 모습, 다정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간이 흐르면서 이 두 사람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숙박업소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혼자 모텔을 나와서 택시를 잡는 이 여성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는가? 치킨집 메뉴 22가지가 들어가 있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 안진용 기자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죠, 그럼 지금? 모텔에 쓰러져 있었던 거 아닌가, 피해자 남성이? 그렇습니다. 지난달 9일인데요. 이 강북의 한 치킨집으로 배달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모텔 객실로 무려 22가지 메뉴를 주문했는데 가격만 13만 원이 넘는 정도였습니다. 어떤 거를 주문했는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4가지 맛의 치킨 2마리 반, 떡 추가 2회, 치즈볼 2개, 떡볶이 2개, 치즈 스틱 1개, 즉석밥과 감자튀김 각각 1개. 시켰다. 여기에 콜라 1.25리터, 500ml 각 1병, 소스가 5개였습니다. 그리고 결제 방법은 카드 현장 결제였다는 거죠. 일단 이 배달기사, 이 22가지를 모두 들고 해당 모텔을 찾았습니다. 주소를 아무리 봐도 이건 모텔이고 객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해봤자 한 6명 정도인데 어떻게 13만 원어치를 시키지라고 의아함이 들었죠. 자, 여럿이 사는 가정집인데 주소를 잘못 적었나 의심도 들었다는 게 이 배달기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치킨을 받으러 나온 건 여성 혼자였다는 거죠. 이렇게 양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받거나 들어줄 수 있는데 혼자서 이 봉지를 다 받아서 들어갔다고 하니 이 배달기사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는데 게다가 이 13만 원이 넘는 치킨값, 이날 사망한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됐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 사이코패스라는 표현도 부족해 보일 정도 같아요. 지금 피해자한테 저게 약물을 먹이는 그 범행을 한 뒤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고 그 사람 카드로 치킨집에서 메뉴 22가지를 시켰다는 거, 김현주 평론가님? 정황상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보자면요. 이 여성은 배달이 완료된 후에 불과 8분여가 지나서 이 모텔에서 빠져나와서 택시를 잡게 됩니다. 저 여성의 손에는 검은 봉지가 들려 있었는데 아무래도 배달된 그 치킨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계열적으로 좀 보자면요. 밤 10시 19분쯤에 여성은 모텔에서 빠져나와서
그로부터 약 3분 후인 10시 22분에 문자를 하나 보내게 됩니다. 그 피해자에게 택시에 탄 모습을 사진과 함께 지금 택시 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건 아무래도 본인이 그 약물로 인해서 피해자가 쓰러진 걸 몰랐다는 이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이 배달시켰던 이 치킨 등 이런 음식들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그 이후에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사실입니다. 아, 진짜 이게 자꾸만 이게 어이없는 이 웃음이 제가 나올까 봐 지금 계속 걱정인데 지금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하고 그 사람 카드로 치킨을 사가지고 그걸 집에 가서 먹고 이거 도대체 무슨 심리예요, 최진문 교수님? 그러니까요.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런 행동을 하고 그 음식을 가져와서 먹는다? 태연하게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하면서 송치 결정서라는 걸 작성을 하는데 그 송치 결정서에 보면 여성은 피해 남성들을 고급 맛집이나 호텔 등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고 적혀 있고요. 고가의 데이트 비용을 남성들에게 부담시키다가 대가성 신체 접촉이 예상이 되면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약물을 사용해 사망하겠다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상황도 답답하지만 더 답답한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찰의 미숙한 수사 때문에 유족이 지금 안 그래도 슬픈 유족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족 측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 결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팩트 체크가 다 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런 이제 사실관계 하나하나가 사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수사에 착수를 하고 나서 그 팩트 체크가 과연 제대로 시작부터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면 과연 이 수사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유가족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러운 입장입니다. 이 경찰 대응까지 제가 봐도 문제 심각해 보입니다. 이젠 정말 다 말했겠지 싶었는데 아직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했네요. 안진용 기자님, 뭐 홀로 사는 어르신분 찾아가서 뭐 말벗도 대드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저 정도 말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설 연휴 전후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입니다. 자, 한 고령의 노인이 길을 걷고 있는데 한 남성이 다가가서 말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과연 발생했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신을 구청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노인에게 다가간 한 남성의 모습입니다. 금세 말을 튼 건지 자연스럽게 노인의 집까지 따라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뒤입니다. 지금은 집에 들어가죠. 무슨 일이 있을까요? 갑자기 저렇게 남성이 집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뛰어나오네. 마치 급한 일이 생긴 것처럼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니 이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당연히 일단 구청 직원이 저 어르신 댁 방문해서 일어나는 뭐 그런 거 따뜻한 얘기 아니었을까요, 김현주 평론가님? 그렇게 따뜻한 얘기였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 집으로 들어간 구청 직원이라고 자칭했던 저 남성, 그 노인분께 커피 한 잔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차를 대접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 주인의 경우에는 뭐 주의가 좀 딴 데로 이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커피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선이 다른 데로 간 순간을 이용해서 그 거실에 놓여있던 가방을 뒤져서 현금과 지갑을 챙겨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야, 진짜 이것 또한 정말 어이없는 상황인데 김묘성 기자님, 이쯤 되면 저 구청 직원은 맞는지도 의심되네요. 경찰이 그래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 남성 구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무원인 척 그냥 접근을 해서 경계심을 낮춘 다음에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경찰은 그런데 이 비슷한 수법들이 여러 곳에서 쓰였던 다른 사건들도 있었던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서 수사를 했는데요.
그리고 CCTV 분석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 남성의 이동 경로 파악이 됐네요. 그래서 이 경로를 추적한 끝에 은신 중이던 여관을 특정해서 잠복 끝에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요, 체포 당시에 남성이 갖고 있던 현금 50만 원 역시 같은 날에 또 다른 노인을 속여서 훔친 돈으로 확인됐습니다. 와, 진짜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지금 독거노인을 노리고 한 범죄도 지금 분노인데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이거는 웬만한 중범죄 이상으로 저는 악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장유미 변호사님. 말씀대로 굉장히 악질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은 특히 뭐 물리력으로 제압을 당하기도 쉽고 그 돈을 훔쳐가더라도 기민하게 그걸 제지하거나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걸 10분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구청 공무원이라고 해서 실제로 공무원들로부터 조력을 많이 당하시는 노인분들의 어떤 그런 상황까지 악용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말씀 주신 대로 한 건이 아니었어요. 무려 3차례 절도 행각을 벌여서 독거 노인들에게서 절취한 돈은 100만 원에 이르렀고요. 뭐 그나마 다행이랄까요? 수사가 시작되자 본인의 범행 일체는 자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최진봉 교수님, 네.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닌 거죠. 독거노인 분들이잖아요. 저분들한테 저 돈은 얼마나 피 같은 돈이겠어요. 당연하죠. 저분들이 무슨 돈이 많이 있겠습니까?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돈밖에 더 되겠어요? 참네, 제가 볼 때는. 진짜. 근데 그런 돈을 훔친다고요? 이게 사지 멀쩡한 젊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그분들한테는 생계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둔 거예요. 너무 나쁜 짓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 결국 이 남성은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3일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요. 경찰은 이와 같은 당부도 함께 남겼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노린 사칭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낯선 방문객이 접근할 경우에는 경계를 늦추지 말고 경계하셔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진짜 다른 사람 돈도 아니고 돈 뺏을 사람이 없어서 가만히 그냥 집에 계시는 독거노인 찾아가서 저런 짓을 새로운 유형의 악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발 사회적 약자는 좀 괴롭히지 맙시다. 제목 보고 저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손! 오! 어머! 갑자기 겁먹은 거 아닐까? 누워서 자기 시작했거든요. 발도 이렇게 탁 멈춰 있고 심지어 움직임조차 없어요. 잠든 거예요? 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아니고 기절된 것도 아니고 네. 체면에 걸린 거예요. 깨 있어요 지금. 아. 눈도 깜빡이고 체면에 걸려 있는 상태인데 네. 근육이 완전히 이완돼 있는 상태죠. 되게 편하게 쉬고 있는 상태예요. 2-3시간, 서너 시간 자죠. 네. 깨우면 어떻게 깨워요? 네. 이제 세게 치면 깨어나요. 네. 세게 치면. 야, 집에 야, 가자. 일어나. 뭐 옳지. 오. 아니 머리 산만된 거 보세요. 붙여가지고. 최진봉 교수님, 제가 최면 자체도 되게 오랜만에 봐서 반갑긴 한데 동물한테 거는 최면은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앉아 계신 패널분 모두 다 아까 장면 보고 놀랬거든요. 네. 근데 김영국 최면술사의 설명에 따르면 동물도 최면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요, 다른 동물보다 닭이 최면에 더 잘 반응하는 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방해가 안 되면 이 닭 같은 경우 체면 한번 걸리면 2시간에서 4시간까지도 잔대요. 그러니까 세게 건드리지 않으면 계속 자고 있는 거죠. 닭도 의식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체면 상태로 두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닭띠거든요. 저도 조금 더 남들보다 체면이 더 잘 걸릴까 싶기도 한데, 지금 보신 이 장면 보고 저거 우연 아니야?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 하나 더 준비해봤습니다. 마저 보시죠. 왼손! 어머. 아니 이게 왜 되는 거냐? 바로 연달아서. 아니, 왼손! 다 같이 아무나 동심하는 거예요. 다른데요, 애들이? 아무나 너무 신기해요, 선생님. 좀 오골개야, 뭐야. 닭들 유치원 와서 낮잠 시간 갖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낮잠 자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너무 신기해요. 닭을 오래 키웠는데 이런 건 처음이에요. 편안해 그냥 있네. 기니피 이게 어떻게 되냐고. 너무 귀여워요. 아이고 선생님.
지금 체면 걸려 있는 상태예요. 레드선. 겁준 것 같은데. 오, 이제 레드선. 이렇게 누워고 가만히 있는 걸 처음 봤어요. 나도. 아, 오늘 너무 귀여운 이 영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 김현주 평론가님,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보다시피 닭만 체면에 걸린 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 레드선 한마디에 한 마리만 최면 상태에 돌입하는 게 아니라 단체 최면에 돌입하게 된다는 게 더 신기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닭, 기니피그, 토끼까지 한꺼번에 지금 최면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저 지금 최면술을 선보이신 김영국 박사가 오랜 세월 동안 이 최면을 연구해 왔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낯이 익은 모습. 바로 이분이요. 10여 년 전에 스타들의 전생 체험을 진행하면서 화제를 모았던 레드선 김영국 박사. 바로 그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게 동물의 최면을 걸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 과거 이 김영국 박사의 할아버지께서 8살 때부터 최면을 거는 것을 옆에서 보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면 연구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동물도 혹시 최면에 걸릴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시도를 했더니 이게 성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꿈은 앞으로도 계속 이 최면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과 동물들에게 행복한 마음을 좀 심어주고 싶다. 이런 꿈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아, 정말 너무 재밌고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귀여운 장면들이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체험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혹시? 아무도 없으시군요, 역시. 그렇다면 아무래도 경험이 제일 많았을 최진봉 교수님. 네. 이런 체면들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한 번도 체면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는데 실제 체면에 들어간 분들을 보면 예를 들면 뭐 사회 고발 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시사보험 이런 데 보면 옛날 일을 기억해내잖아요.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체면 안에 들어가서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로 갑니다 하면 진짜 신기하게 해요. 맞아요. 그걸 보면 체면이 실제로는 뭐 이게 체면을 걸면 일정 부분 내가 기억을 잃어버렸던 것도 찾을 수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상으로 증명해 주는 거니까요. 근데 체면에 들어가게 되면 막 울기도 하고 그 장면을 맞아요. 생각하면서 네. 이런 분들이 막 보이잖아요. 네. 그걸 꾸며서 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신기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서의 저는 체면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긍정적으로만 작용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 없이 뭐 불필요하게 옛날 걸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슬픈 과거를 다만 사건의 실마리를 찾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뭔가 중요한 기억을 되새겨낼 때는 체면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금요일 기념으로 이렇게 또 신기하면서 웃은 장면도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동물들도 하나같이 최면에 빠져드는 모습 웃으셨다면 성공입니다.